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수의학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는 베터뷰 코너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의 한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무려 국내 최초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병원인 오아시스 동물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정혜련 원장님, 대표원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병원 제가 방금 구경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어쨌든 외과 전공을 했다 보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시설도 너무 좋은데 원장님 소개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일단 정혜련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아시스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정형외과 파트를 이제 맡고 있는 수의사 정혜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박사학위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 쪽으로 전공을 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 티슈와 하드 티슈가 있다면 이제 하드 티슈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정형외과 쪽을 이제 좀 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시지만 제가 지금 양력을 쭉 보여드릴 건데 엄청나게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난 아닙니다. 네. 저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병원인데 이렇게 와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아시스 동물병원 소개 한 번만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다른 병원들도 이제 다들 비슷하실 텐데 그냥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냥 이제 동물을 이제 사랑하는 수의사로서 병원을 개원을 하는 게 수의사들의 이제 또 먼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은 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이런 분과된 것만 진료를 보겠다라는 사람은 없었던 시절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턴 때 있었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또 조금은 또 이렇게 책과 좀 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인턴을 마치고 이제 석사, 박사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좀 이쪽 분야를 더 심화 있게, 심도 있게 환자들을 더 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정형외과 질환과 신경외과 질환을 주로 이제 보고 있는 병원입니다. 네. 아니 병원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요. 벌써 이미 9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년 봄 되면 이제 한 9년 정도 개원한 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얼마 안 된 병원처럼 너무 시설도 깨끗하고 너무 잘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외국에 수련으로 짧게나마 가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차용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시설이 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원한 환자들도 봤을 때 어떤 뇌수술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고난도 수술을 한 환자들이 좀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아시스 동물병원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으로 이렇게 전문병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궁금해요. 이런 전문병원에서 가장 많이 오는 어떤 수술 환자들, 어떤 환자들이 좀 있을까요? 계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다양하죠. 다양하긴 한데 일반 병원처럼 이제 슬개골 탈구도 많이 있고요. 그동안 그래도 수술 건수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관절경 보면서 십자인대 질환, 수술도 십자인대 교정 수술 같은 거를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골절 수술도 이제 다양하게 오는 편이고 이제 골절도 이제 선생님들이 좀 하시고 어려운 경우는 또 보내시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 그거 제가 다시 이제 복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변형이라고 하죠.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질환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걷기 힘들게 됐을 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면역계 질환 환자들과 골암, 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환자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십자인대.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오아시스에서는 관절경을 이용한 또 진단과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진단과 치료가 좀 이루어지는지요? 네. 십자인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뭐 MRI도 사람을 촬영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에서 너무 체구가 작고 뭐 이런 작은 애들은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이제 관절 내시경 보고 진단을 정확히 한 다음에 이제 TPA로 수술이나 이제 이런 수술을 하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거의 모든 십자인대 파열 환자에서 네. 관절경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보호자와의 서로 수술 전에 상의를 통해서 합니다.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릴 뿐이고, 그렇죠. 만약에 관절 내시경을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또 단점이 있는지도 말씀드려요. 네, 예를 들자면 내시경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관절 안을 충분히 저희가 씻어낸다고 하죠. 라바지라고 하는데 씻어내면서 염증 물질들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월상 연골, 반월판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은 채 무작정 십자인대 수술만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이제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수술 전에 반월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수술 후에 재활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재활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관절경을 이용해서 정확히 관절 내 구조를 평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선택적이지 않고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아, 필수적으로. 네. 간단하게 이제 십자인대 파열의 발생 원인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는 또 좀 다르다고 다르니까요.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사실 정확한 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은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잘 모른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긴 하나 그래도 사람보다는 외상에 의한 파열이 좀 적은 편이고 디제너러티브하다, 퇴행성으로 온다라는 얘기도 많이도 하고요. 그러면은 퇴행성으로 온다라는 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행성으로 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리트리버들을 보면 저희 제일 많이 수술했던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액티브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에서 특히 강아지에서는 브리드, 품종 소인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또 하나 추가한다면은 불안정성, 인스터빌러티. 불안정성은 뭐 뼈가 예쁘게 생긴 경우도 있지만 고관절에 이상이 있다던가 또는 다리가 고관절 말고 대퇴부 다리가 뭐 약간은 좀 휘었다던가 이런 경우라면 밑에 이제 경골과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십자인대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불안정성을 증가하는 행동, 특히 뭐 갑자기 방향 돌리기, 끼익 서기, 막 정말 높은 경사로 내려가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끊어진 것들이 이제 불안정성이 더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보호자분들께서 집에서 네. 우리 아이가 뭔가 화열이 됐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좀 관찰할 수 있는 맞아요. 뭐 쩔뚝거림 네.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럼요. 교과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특징적인 자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바깥쪽으로 좀 벌린다던가 뒷다리를 그러고 앉는다던가 아니면 밖에서 뛰어놀 땐 괜찮은데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인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걸으면 또 괜찮아져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좀 벌리고 앉는 패턴을 보이시거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사인이 보이면은 이제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뭐 부분 파열 또는 네. 완전 파열 이렇게 두 가지, 부분 단열, 완전 단열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 파열 또는 완전 파열일 때 모든 치료 방법이 이제 수술일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좀 있을지요? 인대가 뭐 이렇게 걸어봤을 때 늘어나 있지도 않고 약간의 손상만 입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또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인대가 가지고 있는 장력이 너무 좋고 뭐 어디 뭐 염증도 심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냥 수술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노령견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도 저는 이제 처음부터 수술을 막 권하는 건 아니고 보호자님이랑 상의를 많이 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수술을 정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재활치료를 또 하다 보면 너무 또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재활치료로 했을 때 호전이 된다면 수술하시죠 라는 말씀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보호자의 또 만족도도 또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지금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봤을 때는 사실 쉽지 크게 않죠. 없을 것 같은데 네,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는 아이들 안전하게 이동장으로 이제 이동하시고 집 안에서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미끄럽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발바닥은 아이들한테 신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바닥 그 패드가 마찰에 힘을 받을 수 있게 털을 좀 잘 밀어주시는 거 그리고 발톱도 너무 길지 않게 패드가 이제 발을 닿을 수 있게 땅을 닿을 수 있게 닿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십자인대에서 가장 안 좋은 생활 습관은 갑자기 이렇게 방향 트는 거예요. 막 터깅하는 거 있잖아요. 아, 타고놀이. 네. 네. 그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 이제 좀 체중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비만이 뭐 다리뿐만 아니라 뭐 맞아요. 모든 병의 사람도 네. 똑같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아시스에 사실 저희 바른에서도 예전에 케이스를 또 보낸 적도 네. 있었고요. 네.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 특히 이제 두 분 대표 원장님께서 뭐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전문 수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많은 지역 병원에서도 어려운 케이스들 많이 올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보호자분들도 직접 찾아서 이렇게 오실 것 같거든요. 그 중에 뭐 저도 너무 관심이 있었던 그 인공관절. 네. 주로 어떤 케이스일까요? 인공관절은 뭐 이제 대형견의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고관절 이형성증 해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고관절의 관절구와 그다음에 대퇴부 머리가 이제 인대에 타이트하게 아주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여기도 역시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이거든요. 이제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1살 미만에 한번 엑스레이 근골격계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고관절 이형성증이 발생이 됐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하시면서 수술을 언제쯤 하는 게 정말 좋을지에 대한 진지한 그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발생하는 품종, 많이 발생하는 품종이 있을까요? 네, 뭐 리트리버 종류라든지 또는 이제 시바견이라든지 또 진도도 꽤 많거든요. 진도. 네, 진도도 있어서 일단 그런 대형 품종들 가장 많은 품종은 리트리버인 것 같아요. 리트리버가 제일 많다고 그렇죠? 네. 그 FHNO라고 하는 네네. 대퇴골두 목절제술, 네. 뼈를 아예 자르는 수술을 네네. 했었습니다. 물론 네네. 그 당시에도 뭐 대형견까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수술과 또는 이제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대형견에서의 인공관절 수술, 네. 뭐 어떤 차이가 있으면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요? 네, 대퇴골두 절제술은 보통 저희가 교과서에 뭐 11kg 또는 어떤 책에는 15kg 미만의 아이들한테서 많이 진행하는 걸로 소개가 되어 있긴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소형견에서도 대퇴골두를 절제해버린다라는 건 기능적으로는 기능이 좀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저희가 수술하는 거잖아요. 대형견에서 대퇴골두를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정말 이제 걷는 거가 누가 봐도 조금 불안정하게 걸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서 인공관절이라는 걸 이제 수의사들이 개발해서 지금까지 수술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공관절을 넣어도 조금 이렇게 어기적 걷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대퇴골두를 절제했을 때보다는 훨씬 기능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수술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변이 너무 심한 경우.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아는 해부학에서 상식이 깨지다 보니까 그때는 뼈만이 아니라 근육도 굉장히 짧아져 있고 이미. 네, 그리고 근육량도 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탈구 위험성 이런 재탈구 위험성.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기대 보호자분들이 바라시는 것만큼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네요. 회복 기간은요. 그 절단술은 꽤 오랜 기간이 또 걸리잖아요. 인공관절 수술은 좀 어떤 편입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너무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수준에서 뛰지 않는 수준에서는 걷게는 하거든요. 산책을 한다던가 노즈 워킹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는 정말 이게 FH를 했을 때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긴 해요. 자연스럽고 별로 통증도 없어 보이고 너무 액티브하게 뭐 원반 던지기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좀 더 기능적으로 회복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힘써주시는 것 같고요. 혹시 더 THR 관련해서 더 언급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케이스 중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원하셔서 큰 대학병원도 가봤고 큰 병원도 가봤는데 어떤 병원은 고관절이 잘못됐다고 하고 어떤 데는 무릎에 십자인대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둘 다 이야기가 다르다. 내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경우 저희 병원 왔을 때 보니까 일단 십자인대는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고관절도 이형성증이 상당히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진료를 보셨던 데서 인공관절은 하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서 좀 겁을 먹으신 상태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 아무래도 혈전이 생기거나 하면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비율이 거의 좀 찾아보기는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 질환이 너무 심하다던가 고관절 이하의 관절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러면 고관절 이하의 관절 질환을 어느 정도 고치신 다음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십자인대를 먼저? 네, 먼저 하고 슬개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먼저 교정하시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진행하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 치주 질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잘 치료하시고 피부 질환도 치료하시고 나서 수술을 해야 이제 감염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각변형, 뭐 각변형, 각기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 휘어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이거는 보호자분들께서 또 질환으로 잘 인지를 못하시고 또는 뭐 전혀 모르신 채로 지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노령에서 뭐 절뚝거려 와서 보면 다리가 막 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 모르셨던 거예요. 그냥 이 종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 요거는 뭐 각 변형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보호자가 레이즈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보호자님들께 이제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집에서 조금 가정용 클리퍼를 이용해서 털을 한번 밀어보세요.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게 팔꿈치 위에까지 한번 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해서 보호자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많이 휘어 보인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좀 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진단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CT나 이런 거 찍지 않아도. 아이들이 보통 선천적으로 성장판이 부기에 클로징 돼서 폐쇄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내가 알지 못하게 지나간 그런 외상에 의해서 성장판의 어떤 압박 골절이라든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일 좋은 건 다치기 전에 한 번, 다치고 나서도 한 번 정도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입양해서 또는 분양받아서 데려오셨는데 발이 약간 이거 원래 자연스러운 건가 애매할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이제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심해지면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면 디스크까지 터지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털 정도만 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겠다, 네, 그게 몰라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로 발생하는 품종이 있나요? 이게 또 품종 소인. 네, 뭐 비글도 있고요. 웰시코기 그리고 닥스훈트요. 닥스훈트. 디스크도 많고. 아무래도 연골에 문제가 좀 있는. 그리고 다리도 짧고 짧아서 더 귀엽지만 더 괴로운 친구들. 그러면 애들이 안 절어요. 예를 들어서 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원장님께서는 어떤 수술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좀 보시는지? 어려운 질문인데요.
성장판이 이제 클로징 되는 속도가 다 뼈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보통 앞다리가 거의 다 성장판이 닫히는 경우 한 11개월이다 그러면은 그쯤에서 다리가 휘어 있는 거를 너무 심하게 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저는 교정해 주는 편이에요. 어릴 때 그냥 바로. 네, 그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추적 관찰해 보면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발생될 수 있었던 그런 거에 비해서 줄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다 보면 저희가 신발을 똑바로 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상하게 거꾸로 신어가지고 다니다 보면 인대도 늘어나게 되고 관절 안에 수많은 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늘어나게 되고 이제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그 부분이 마모가 되면서 관절 주머니도 굉장히 두툼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술 안 하고 팔로우업을 이제 하시는 경우 보면은 굉장히 많이 관절이 부어 있거나 섬유화돼 있거나 오래 못 걷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진단이 정확히 된다면 수술을 이렇게 많이는 늦추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제한이 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너무 많으면 좀 그렇겠고. 근데 이제 제 환자 중에는 이제 노령견도 있긴 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경우는 상당히 균형이 틀어져 있어서 심해서 팔꿈치 관절이 많이 녹아 있거나 이런 경우처럼 이제 뼈에 이렇게 다 늘어붙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냥 네. 이런 3D만 봐도 네. 되게 저희가 아프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또 엑스레이만 봐도 막 아프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아니까 좀 더 빠르게 수술이 가능한 거라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좀 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정형외과 질환들 뭐 십자인대부터 해서 또 흔하지 않은 인공관절 각변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훌륭한 채널에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뭐 미흡 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많은 귀여운 강아지들이 사는 시간이 더 길어졌잖아요. 반려동물로서 보호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실 텐데 그 시간을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해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거를 가이드해드리고 도와주는 목장견 역할을 하는 게 수의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도 이러이러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보호자에게 최상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권을 드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비수술적인 방법도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아이의 삶의 질을 조금만 높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거로서 저희 역할은 다 된 거라고 봐요. 그 오랜 기간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이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골격계 질환은 5, 6세 이전에 저는 수술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오아시스 동물병원 정혜련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아시스는 국내 최초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 동물병원입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차재관 원장님이 신경외과 전공이실 텐데요. 한번 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아시스 동물병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수의사 차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람 구독자분들께서도 동물병원에서 어떤 전문 과목에 대한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이제 외과 전공하시면서 또 그 분야 쪽으로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외과 대학원에서 외과를 전공을 했고요. 네. 저는 대학원 들어간 게 거의 15년 전인데 네. 우연한 계기로 신경외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줄곧 이제 신경외과 쪽을 주로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진료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관련된 질환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아시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오는 신경외과 질환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신경외과라고 하면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크게 뇌랑 척추로 나눴을 때 뇌종양 수술도 있고요. 뇌종양. 척추 관련돼서 뭐 척추 디스크 이런 질환도 많이 있고 또는 척추 골절, 척추 기형 같은 것도 있고요. 척추 종양이나 척수 종양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소형견에서 자주 생기는 키아리 유사 기형이라든지 척수 공동증 이런 수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원장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좀 보셨을 텐데요. 단계를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디스크가요. 그래서 단계를 어떻게 좀 구분을 하고 계실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제일 경미한 단계라고 하면 통증이 있을 수 있죠. 뭐 허리나 목 쪽에 통증만 있지만, 그러니까 뭐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가 이제 가장 경미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심한 단계는 운동 실조, 보행 실조라고도 하는데, 움직일 때 여기가 비틀거린다든지 자꾸 이렇게 쓰러진다거나 주저앉는다거나 이런 단계로 이제 그 다음 진행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좀 마비 단계가 오는 거죠. 예, 마비가 와서 처음에는 좀 걸을 수 있지만 마비가 있는 단계도 있을 수 있고 부전마비라고 하죠. 네. 예.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죠. 완전 마비가 예, 되죠. 운동신경이 완전히 없어서 다리를 질질 끈다거나, 또는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사지마비가 오기도 하고, 또 중요한 점은 이제 통증 감각이 있는지, 예, 그것도 이제 피부를 꼬집었을 때 감각과 또 뼈까지 세게 꼬집었을 때 우리가 심부 통증 감각이라고 하는데, 네. 그 감각까지 없어지면 제일 안 좋은 단계라고 봐요.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단계에서 좀 수술을 지시하시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뭐 재활이나 회복, 뭐 휴식으로 또 보시는지요? 통증만 있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뭐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계 검사와 그리고 MRI 소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의 장점과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단계에 따라서 딱 끊기보다는 예를 들면 통증이 심한 정말 1단계에서도 수술이 지시되기도 하고, 그 외에 뭐 당연히 마비 증상이 있을 때도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네, 그렇죠. 재활 치료의 뭐 강도, 시기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네. 원장님께서는 주로 수술 이후로 어떤 재활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수술하고 나서는 통증을 줄여주는 텐스 이런 치료가 있고, 또 뒷다리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다 뭐 이러면 NMES라고 해서 전기 자극하는 치료도 있고요. 또 침 치료도 한 가지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것들은 뭐 수중 재활 치료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맞는 그런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오아시스 동물병원 이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하지 않는 뇌수술 가능한 병원이거든요. 원장님께서 뇌수술을 이제 어떤 경우에 좀 많이 하시는지랑 어떤 경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뭐 뇌종양 수술 같은 경우도 많이 리퍼를 받고, 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은 받았는데 수술이 안 된다, 수술이 불가하다, 이거는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막상 오셔서 보면 수술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보호자분들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뇌수술은 국내에서는 못한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수의사 선생님들도 뇌수술에 대한 인식이 뇌수술은 국내에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경험도 많이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뇌수술, 특히 뇌종양 수술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뇌종양 같은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을 했을 때 후유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얘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거나 이럴 때는 수술을 권하면 안 되겠죠. 네. 하지만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수술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네. MRI를 찍어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밖에 없나요? 아니면 뭐 다른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항암 치료라든지 다른 방법이 좀 있을지요? 뇌종양 수술을 한다고 해서 수술만으로 다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수술 한 번으로 완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하고 개하고 좀 다른데, 고양이 뇌수막종 같은 경우는 또 치료를 하면 완치될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수술로 완치. 네, 수술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수막종이 좀 더 사람이나 고양이보다는 수술만으로 다 제거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강아지 수막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부스러지고 주변 뇌 조직이 굉장히 딱 달라붙어 있고, 이게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재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문제점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조직 검사를 해서 항암제 같은 것도 써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 보통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뇌종양 일단 수술을 해야 되긴 하는데 수술 한 번으로 완전히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요. 수술은 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또 저는 뇌수술 이러면 보호자분들이 위험하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위험할 거고 네네. 수술에 있어서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뭐 후유장애 같은 것들도 좀 있겠다, 그죠? 그렇죠. 네. 뇌수술이라고 하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브레인 내비게이션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내가 수술하고 있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존에 찍었던 MRI나 CT 영상에서 내가 어디 부위를 수술을 하고 있는지 그 좌표를 표시해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후유증을 덜 남길 수가 있고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이 잘 끝나고 났을 때 보통 회복 기간이라 해야 될까요? 네. 어느 정도로 기간을 좀 두고 보면 될까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진통제도 맞고 당분간 이제 다른 증상 없는지 뭐 발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뇌수술하면 저는 이제 그날은 집에 안 가고 네. 병원에서 자면서 이 상태를 좀 보고 보통 입원 기간은 또는 일주 안에 가는 경우도 있기도 일주 안에 하고 가기도 하고. 예, 길면 뭐 2, 3주 가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한 일주일 내외 입원하는 편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밥 잘 먹는 애들도 있어요. 뇌종양 바로요? 수술하고 나서도. 예. 이제 얼굴 보면은 네. 치와와라든지 얼굴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약간 돔 쉐입이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아이들에서 키아리 유사기형 네네. 그런 이제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보통 키아리 유사 기형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생기는 품종은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엘이라고 그런 애들은 거의 95% 정도는 키아리 유사 기형이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95%. 예, 유전적으로 뭐 지금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점점 추세를 보면 더 작은 아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을 보면 굉장히 귀엽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신경학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키아리 유사 기형이라는 질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뭐 척수 공동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2차적인 문제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원래 강아지들 조상은 늑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둥이도 길고 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야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짧아져 있어요. 주둥이가 짧고 두개골도 이렇게 단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무 작은 공간 안에 뇌가 굉장히 밀집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척수액이 계속 뇌에서 만들어져서 순환해서 이 척수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의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키아리 유사 기형에 의한 뭐 척수 공동증도 생길 수 있고 또 뇌실 확장이 돼서 뭐 뇌수두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보통 이런 아이들이 무증상일 수도 있는데 네네. 증상이 나타나면 또 어떤 증상이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통증이라고 하면 두통도 있을 수 있고 목이나 또는 척수 공동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전혀 다른 위치 예를 들어서 뭐 발 같은 데를 계속 깨문다거나 핥는다거나 아니면 이 목 쪽 이 주변을 계속 긁는다거나 뭐 팬텀 스크래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들도 척수 공동증에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아무래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게 될 텐데요. 뭐 수술 없이 약을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로는 이제 원장님께서 어떻게 좀 판단하셔서 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사실 뭐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른 고려할 점은 연령도 있을 수 있고 아이의 상태, 증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무증상으로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수술을 굳이 권유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가 어리고 어린 아이인데 벌써 2차적으로 척수 공동증이 많이 진행이 돼 있다거나 그로 인한 증상이 보이고 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인 걸 좀 더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앞으로 이제 아이가 살 날이 많은데 그렇죠. 그로 인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척수 공동증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살 수 있는 기대 여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긴 아이들은 특히 저는 수술적인 치료를 좀 더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이미 아이가 뭐 10살 이상이고 12살, 13살 됐는데 그때 척수 공동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또 증상이 충분히 약물 치료로도 가능하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면 그때는 수술보다도 이제 약물 치료 쪽으로 좀 더 권장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게알람 채널 통해서 또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여기 질문 주신 게 신경외과를 하려면 학부 때 배우는 뇌신경 위치 통로 등을 다 인지하고 수술을 들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떠실까요? 학부생이신가 봐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학부 때 뇌신경 위치 통로, 그러니까 뇌신경이라고 하면 뭐 전체적인 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해부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술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뇌도 해부학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뇌가 두부처럼 굉장히 무르거든요. 내가 접근을 잘못하면 뇌 손상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한 가지 사람이랑 좀 차이가 있는 점은, 사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머리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대체적으로 표준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강아지들은 품종이나 여러 아이들에 따라서 워낙 다양해요. 해부학적인 형태나 구조, 위치가 다 다양하거든요.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개체별로 어떻게 생겼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10살 강아지가 방광결석 수술을 해도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수술 후유증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10살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예, 10살이면은 사실 노령견이라면 노령견이지만 요즘으로 보면 네. 또 그렇게 노령은 또 아니거든요. 저희 맞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방광결석 수술이 필요하면 그렇죠. 예, 해야죠. 수술이 필요하면 네. 당연히 이 나이에서는 뭐 크게 고민 안 네, 하셔도 될 것 뭐 같거든요. 수술 전에 마취전 검사 철저히 하고 다른 문제 없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요. 10살이란 나이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히 진단 받아서 맞습니다. 필요하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게알람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예. 네. 정말 이런 프로가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도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아시스 병원 채널에도 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